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이 어땠을까요?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14.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름세 잘 유지를 해줬고요. 1839.1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래도 상승장으로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오늘 3.9포인트가 코스닥 오르면서요. 525.21로 장을 마쳤습니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림직합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오늘 시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반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상승으로 출발된 뒤 오전장에서 이 상승폭 다소 주춤해지면서 1830선 아래로 잠깐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됩니다. 이 1830선을 공방에 두고 이 상승 흐름을 보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확대된 모습입니다. 14포인트의 상승 흐름 1839선에 장마쳤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통신 쪽이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체크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 쪽에서 이 매도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반면 매도세가 조금 큰 폭은 아니고요. 미미한데요. 800 정도 매도 우위를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장중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면서 520선 아래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이 수급이 좀 풀리면서 코스닥도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520선 지지에 나섰네요. 3포인트의 상승 흐름 525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매수냐 막판 들어서면서 좀 수급 상황이 바뀐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나홀로 매도하는가 싶었는데 개인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로 포지션 틀었습니다. 개인이 56억 원의 매도, 기관이 261억 원의 매도, 반면 외국인 쪽에서 240억 원의 매수세 유입시켜주면서 오늘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달러 매력도가 떨어지자 원달러 환율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미국의 이 금융시장 휴장과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내일 있죠. 내일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소 하락 흐름이 부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40원선 하향 돌파했는데요. 시초가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늘 4원 정도 내림세로 출발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 4원 60전에 오늘 마감한 모습이네요. 1139원 1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내일이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D-Day 하루를 앞두고 오늘 반등세가 나옵니다. 1%대의 상승세 131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 쪽 흐름 좋았는데 현대차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 전환됐네요. 21만 4천 원, 현대모비스는 1%대의 상승세 지켰습니다. 26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 역시 강구합권 5만 8,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신한제주 약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우선주도 역시나 약세 흐름이고요. 반면 가는 쪽은 오늘 한국전력 2%대의 상승세, 통신주 쪽 오늘 흐름 굉장히 강했던 가운데 SK텔레콤 3%대의 강세입니다. 20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전일에 이어 오늘도 LG화학 흐름 괜찮습니다. 2%대의 상승세 2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최근 램시마와 관련된 호재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밀립니다. 6%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5만 원 선 붕괴가 됐죠. 오늘 셀트리온 48,8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CJ 오쇼핑이 2%, 파라다이스가 3%대의 상승 보였고요. 동서가 1% 정도 밀립니다. 오늘 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1%의 상승률을 5,2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과 포스코 ICT가 1%대 상승세, 반면 파트론과 SFA는 좀 밀리네요. 오늘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이 자동차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현대차는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 전환됐고요.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세, 현대비아도 오늘 장중 상승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 전환됐습니다. 자, 이어서 화신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14,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유주입니다. 이집트 전국 불안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SOL 장중 2% 정도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강보합권 정도에서 장마쳤고요. SK이노베이션이 2%대의 상승세, 오늘 139,500원에 GS 역시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세, 57,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통신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가 3%, SK텔레콤도 3%, KT가 2%로 오늘 35,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봅니다. 이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 방북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대거 거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에머슨 퍼시픽과 재현솔루텍, 재룡산업 상한가, 이어서 이화전기, 선두전기, 로만손 모두 다 대거 상한가 진입하면서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장마 수혜주 살펴봅니다. 이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최근 제습기와 관련해 위닉스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4% 1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코엔텍과 인선 ENT입니다. 1%대의 상승세, 이 비욘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두 업체 모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고요. 이어서 비료 관련주입니다. 이 조비와 남해화학, 조비가 6%, 남해화학이 7%, 남해화학이 8,1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프존입니다. 이 골프존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7%대의 급등 흐름, 67,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게임빌 살펴봅니다. 이 게임빌 오늘 역시 상승 흐름 좋았는데요. 유상증자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았습니다. 오늘 게임빌은 주당 4,000원 올라 77,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웅진에너지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이 장중 하한가가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결국 하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부실징후 통보 이후 연일 하한가, 오늘 웅진에너지는 1,3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파미셀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파미셀, 이 간경변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파미셀 오늘 주당 630원 오릅니다. 4,8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KT 서브마린입니다. 이 KT 서브마린도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매각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이 M&A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상한가 주당 505원 올라 3,8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잘 마무리를 지어줘서 안심입니다. 자, 오늘 장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급락세에서 단 하루 만에 벗어났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40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시장 측면에서는 반등 탄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일 단기 급락 이후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측면에 있어서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것만큼의 방향성을 잡고 올라주지는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나 체력 자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어제 같은 경우로 보면은 중국 증시가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하락폭보다 코스피가 좀 더 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폭보다는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은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데 이어서 조만간 121, 201선 데드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등 추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더라도 장 후반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못 보였다는 점도 그만큼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좀 단기간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잡혀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향후로 추가로 보다 더 상승할 만한 추가 여력이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좀 하락세로 다시금 반전될 위험성도 큰지 진단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좀 부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도 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좀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흐름에서 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비차익 매수로 1,000억 이상 매수가 유입되었거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바스켓으로 여러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는 그런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가격 메리트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효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가 121선에서의 지지력을 보이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 증시도 2000선 회복 및 안착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그동안 코스피가 급락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과 중국 증시의 안정이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하반 경직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불확실성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한 하향 조정세로 인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 또한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앉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새로운 충격이 되기보다는 안도 심리를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오름세 내일장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보셨듯이 장중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830선을 전후로 해서 지지력 테스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셨듯이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1820선 전후에서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고 수급 개선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유통업종 등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수급적인 특징 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당히 맑은 이었죠. 지금 서울권에서는 비가 오려고 우중충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결과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과만을 본다면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당분간은 작은 박스권에 해당하는 영역을 좀 더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차피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닥이니까요. 한번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요. 지금 1800포인트 부근에서는 우리가 쉽사리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820포인트에서 상단으로 한 186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크게 이끌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본다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관련주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리고 제재주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지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매도를 상당히 크게 또 보였던 게 또 외국인이었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일단은 IT 부품 쪽에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좀 쏠리는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약주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주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코스닥을 보시면 결국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상당히 낙폭이 컸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지만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상당히 강한 게 바로 코스닥이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남아있는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제약주가 지금 21선까지 올렸다면 거기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IT주의 반격, 진격의 IT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격의 IT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격이 거의 재밌던데. 예.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특징주 한 3개 정도 뽑았는데요. 네. 현대상선하고 그리고 라겐락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총 1위입니다. 셀트리온은. 하지만 시총 1위의 몫을 좀 한 번씩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씩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더 넘치는 사랑을 또 줄 때도 있는데 셀트리온이 시총 1위고 주가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시총이 4조 9천억짜리입니다. 하지만 변동폭 자체는 거의 상당히 가볍죠. 그만큼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총이 이렇게 높은 주식은 좀 더 무겁게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코스닥에 그대로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셀트리온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닥도 상당히 크게 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당분간의 어느 상승세 자체가 상당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고 밖에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거래일 동안 32% 올랐더라고요. 오늘 한 6% 정도 빠졌으니까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가 수익권일 것 같은데 그만큼 셀트리온의 급등세 자체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지면서 다른 여타의 제약업종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약업종이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외국인 매수세까지도 이틀 전에도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눌림목을 잡아가는 행위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코스닥 업종 자체에 좀 무게를 두시고 경기 민감주 위주의 그리고 지금 오늘 다시 IT 부품주에 대해서 큰 시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왔고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제약업종보다는 또다시 IT 쪽에 좀 더 무게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현대상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상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게 바로 개성공단의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위원회 인원이 방북을 허용하겠다, 그런 북한의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아직까지 정부 승인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개성공단 다시 부활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기대감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기대감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려감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그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해보고,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시더라도 현재 지금 14,900원, 15,0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당수 모인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갭 상승을 좀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중요한 120일선 자체를 돌파를 했다는 것을 좀 더 의미를 두고, 우리는 남북경합주, 테마주로만 보시면 괜찮겠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비중은 너무 크게 실지는 말자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뉴스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주식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스럽게 좀 조심히 플레이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락앤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락앤락이 오늘 큰 급등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7%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대 급등, 도합 한 15% 정도를 나타냈었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트 같은데 밀폐 용기를 사러 갔을 때 최근 들어서는 경쟁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올랐던 이유를 보시면요, 올랐던 이유가 조금 웃기죠. 2분기 실적은 부진한 부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거를 보고 어떻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였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상승권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시장은 항상 예상치보다 더욱더 많이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락앤락은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주봉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과매도권이라고 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21,500원에서 21,800원 사이는 원래 락앤락이 평가받을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세는 좀 더 힘들다고 좀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겠나. 어차피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기에는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 상태로, 지금의 실적으로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주가 다 오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코스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을 좀 발표를 할 건데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나타나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IT 쪽에 좀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장 특징주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장에서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다이렉트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할 다이렉트 전략 정리해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 주신 의견은 추가 하락 우려의 해소, 하방 경직선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대적 선방 섹터 중심의 제한적인 관심.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매일 유업에 대해서 종목을 선정해 주셨고요. 자, 박정원 대리께서는 코스피 1820에서 40선의 등락을 예상했습니다.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요. 셀루메드를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추가 하락 우려 해소, 하방 경직성 확인이라는 의견을 주신 정태근 팀장님의 설명부터 들었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 필요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네. 하방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얘기가 나가버렸네요.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온지 여부를 좀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뭐 대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유가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시장인데 국제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보다는 유럽 쪽에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전체적인 국제 시장 그리고 CDS 프리미엄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가 7% 넘게 급등했다는 것은 위험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적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유가가 우리 $100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화학 섹터가 좀 반등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유가가 오른 부분이 수요 증가, 즉 그러니까 기름의 어떤 수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단지 이집트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변동성 확대를 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도 만약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찬다고 하더라도 화학 섹터가 그렇게 호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어떤 그 정세가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무르시 대통령 어떤 하야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유럽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정치의 어떤 그런 변화를 빠르게 해석할 수 없듯이 특히나 뭐 이집트의 정치적인 부분도 빠르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집트로 비롯된 유가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포르투갈로 비롯된 유럽의 국제 시장을 저는 1차적으로 대변수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지속적인 악재가 되기보다는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고요. 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제 시장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실적 부분인데요. 내일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장 후반 쪽에서 어떤 찌라시 내용이 돌던데 10.2조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변수적인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로 비롯된 국내 변수를 조합을 해본다면 내일까지는 조금 머무름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한국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반짝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CDS 프리미엄에 대한 동향도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선물 30분 봉을 좀 같이 보시면서 그 성명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자, 7월 2일까지 주가가 반등을 줬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미결작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결작장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위쪽으로 옮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시장이 이 부분에서 추가 상승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누적이 되어 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미결작장이 축소가 되면서 즉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결제 약정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어느 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날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그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죠. 외국인들은 어쨌든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베팅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늘어난 미결제 약정이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래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된다면은 어떤 손바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추가적인 누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가 생긴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 감소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 현물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선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먼저 해석을 해본다면은 시장 방향성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5% 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크게 봤을 때 더 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에 대한 확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저가 매수는 자제
자제를 하자. 이 부분은 좀 코스피장은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는 좀 자제를 당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박정원 대리 1820에서 40선 사이 아주 좁게 잡고 그 안에서의 등락을 예상하셨네요. 네, 당분간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큰 폭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1860선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다시 큰 폭 하락을 하면서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잠잠했었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금 달러당 100엔선을 터치를 하면서 어제 장후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의지가 확고하고 9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현재 일본 정부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운송장비 업종의 조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엔화 약세 이슈가 사그라들고 타업종 대비 실적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현대기아차를 위시한 완성차 기업의 주가가 그간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주초 발표된 6월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에서 중국,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판매량 정체와 3분기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감, 재차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선을 터치를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를 예단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진한 중국 경기 역시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주초 발표한 PMI 지수가 53.9포인트로 나오면서 9개월째 서비스업 경기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구비 완료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은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내 증시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진한 고용지표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지수의 추세적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수 밴드를 설정한 후에 단기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태근 팀장께서 상대적 선방 섹터 중심의 제한적 관심. 무슨 말입니까? 어려워라. 예.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꼬여버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이 좀 그 중요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말 그대로 주가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말을 좀 쉽게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강, 조선, 해운, 철강, 건설, 해운, 조선, 증권, 은행. 이 섹터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적은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먼저 건설, 조선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해소가 되기는 않은 것 같습니다. GS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2분기에는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어닝 미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1분기에 불었던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 조선 아직까지 나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여전히 조금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신규 수주보다는 기존에 2010년까지 받아놨던 그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조선 같은 게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철강 전방산업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진하다. 그리고 증권 섹터 같은 경우 수수료 문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STX로 비롯된 어떤 부실 충당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동량이 높나 선봉량이 높나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어 나를 물건보다는 배가 더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운 섹터는 좀 걱정이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해운 섹터 같은 경우는 회사채 만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조금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해운 섹터는 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2차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만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화학, 통신, 제약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라든지 그리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수요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 1분기보다는 지금 이제 2분기에 원달러 환율 기준을 봤을 때 50원 정도 1분기보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실적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개선 효과가 전분기 대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 섹터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케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한 마찬가지로 소폭의 영업이익 개선세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을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북경한미의 중국 자회사죠. 북경항미에 대한 그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 여타 제약사들의 실적이 좀 전년 동기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이라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경우에 제약 섹터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2분기도 여전히 안 좋다. 그러면 과연 나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소폭이나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심리가 코스피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아무래도 주가는 그리고 코스피는 좀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철강 건설이는 안 좋은 섹터에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2분기에 와서 사그라졌듯이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부정적인 현상이 1차적으로 사라져야지 코스피 지수의 어떠한 신뢰성이 좀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GDP 70%가 어쩔 수 없이 수출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미국적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적 모멘텀이 과연 발생이 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향후에 조금 기대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말고 향후에는 기대치를 말씀 한번 들어보게 되자면 저는 설비 투자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LED 쪽에 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안정이 먼저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설비 투자 모멘텀에 있는 반도체, LCD, LED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을 봐야 되겠죠. 최근에 어떤 램시마라든지 그리고 파미셀도 오늘 강세를 보였었죠.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도 이제부터는 조금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스스로 막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한번 쉽게 해주시고요. 자, 박정원 대리님, 실적 개선 종목에 관심을 두자. 쉽고 좋지 않습니까? 예. 네. 7월 들어가면서 각 기업에서 발표할 2분기 실적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전분기 혹은 전년 동기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나 향후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셔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닉스, 빙그레와 같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서울 반도체와 같은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위닉스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습기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또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실적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의견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메일유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남양유업 사태에 아무래도 반사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그 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좀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 남양유업의 사태로 인해서 뭐 커피 부분에서 1차적인 뭐 수혜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좀 세 가지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분유, 음료 부분에는 치즈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커피 쪽보다는 분유하고 음료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분유 그리고 음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유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시야가 상당히 좀 큽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급 그 분유 시장, 고급 분유 수요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분유 매출 같은 경우 269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 406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분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유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중국의 분유 매출이 13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고급 분유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섹터인 뭐 커피, 음료, 뭐 치즈 사업군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분기에 1,28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1,4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분기에도 한 1,700억 정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남양유업 사태로 해서 반사익도 있긴 하지만 분유 그리고 음료 사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성장세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중에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중국 유아복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연 30%의 어떤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레뱅드 메일이라든지 그런 메일 와인 판매 같은 자회사들의 개수에서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지금 현재 흑자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조금 다른 자회사들의 적자를 메꾸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메리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모멘텀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 추세를 안 깨고 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긍정적인 메리트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는 어쨌든 빠졌다가 올라갔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장기 평선을 깨면 안 되는데 장기 평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좀 급등이 안 나왔으면 했는데 오늘 4.9% 정도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쪽에서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일단 4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500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다음 주 시간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정원 대리님의 추천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셀루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올 4월에 코리아 본뱅크라는 회사가 사업 다각화와 함께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근골격계 의료기기를 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크게 동종 이식제 사업부, 메디컬 디바이스 사업부, 바이올로직스 사업부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종 이식제 분야의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사를 포함해서 단 3개 회사만이 적용하고 있는 바이오 컬러런트라는 멸균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라퓨젠 BMP2라는 바이오 시밀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350억 원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직스 사업부의 탈회골 이식제의 경우에는 현재 미 FDA 승인을 심사 중이고 8월부터는 직수출이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500원에서 4,6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추천드리고 목표가 5,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본뱅크가 사명을 변경한 셀루메드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2%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네요. 자, 추천 종목 AS입니다. 정태은 팀장님, 한국항공우주 추천하셨었죠? 네. 일단은 변명이라면은 일단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변동성이 컸었는데 잘 버티게 되면서 지난주 매수가 부근에서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4,400원에 끝났는데 일단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뭐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2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수급도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유지가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투시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 종목의 힘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표가 33,500원 그리고 손절가 29,7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박정원 대리님의 서울반도체도 소폭 하락입니다. 예, 일단 이제 7월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움직여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 미국과 중국에서는 백열 전구의 판매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이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점점 개선되면서 1분기 가동률이 70%에 머물렀었는데 2분기 가동률은 70%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름철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8월까지 집중적으로 LED 조명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나 아니면 매출액 증가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행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성장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홀드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들에 대한 AS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뭐 실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금의 양축이라고 하면은 IT 그리고 뭐 자동차 두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IT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로 좀 급락 영향을 받았었고요. 자동차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10대 상위 업체 중에 현대기아차만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앞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그널을 줄 법한 그런 숫자가 좀 나왔단 말이죠. 네. 자, 이 IT와 자동차 좀 믿고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무래도 좀 IT와 자동차에 담겨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분들께 좀 한마디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T 섹터 같은 게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좀 일시적인 실적 효과가 좀 발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 섹터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기아차의 현대기아차의 어떤 판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섹터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IT 섹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수기에 진입했다 판단이 들고 그리고 하이닉스라든지 여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가능하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려했던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갤럭시 S2가 뭐 2천만 대 이렇게 뭐 팔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기는 상당히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대신증권 시선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7월 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해야겠죠. 내일 7월 5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